오늘도 이제 내일은 독해왕, 독해 연습 한번 같이 해보기로 해요. 쌤이 이제 파일로 올려준 교재를 보면은 되게 짧은 제시문이 한 개 올라가 있을 거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약을 한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게 핵심이고 어떤 게 핵심이 아닌지를 구분하면서 어떻게 이제 메모를 해나갈 것인지 한번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쌤이 하는 거를 같이 보면서 아, 저렇게 핵심을 정리해 나가는구나 라는 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야. 알겠죠? 이거는 필시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 봐야 돼. 알겠지? 쌤 하는 거 그냥 구경만 하면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 알겠죠? 다 해봤죠? 다 해봤다는 전제를 한번 해볼게. 읽어볼게요. 되게 짧아. 게다가 이제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이라서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한번 읽어볼게. 미래의 개념은 시간적 차원과 함께 현상학적인 의미가 더해진 것이다. 오케이. 미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상식이야. 시간적 차원? 시간적 차원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현상학적인 의미는 뭐야? 알아? 혹시나 뭐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현상학이다. 뭔가 이제 철학적인 무엇인가 같은데 뭔가 고등학교의 상식은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단어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쌤이 이제 정리를 해주자면은 봐봐. 교과 상식이 아니잖아. 그치? 고등학교 학생들의 보편적인 교과 상식이 아닌 개념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보충 설명이 나오고 강조가 되고 뒷받침이 되어야만 중요한 단어고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 현상학에 대해서 설명 안 하고 넘어갔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혀 파악할 필요가 없는 군더더기예요. 우리가 원고지 쓰지도 않을 거야. 왜냐면 정답이랑 상관이 없거든 별로. 정답을 쓰는데 별로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충 설명 안 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절대 쫄지 말고요. 보충 설명이 나와 있으면 그 보충 설명 중에서도 교과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단어들에 주목해서 정리를 해나가면 돼. 그럼 파악이 될 거야. 고등학교 수준 안에서. 그럼 그게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이고 원고지에 써야 될 내용이지 대학교 이상의 어떤 어려운 개념이 나왔다고 쫄거나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다 삽질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현상학적인 의미가 더해졌다고 했는데 보충 설명이 나오는지 한번 볼 거야. 안 나오면 쌩깔 거야. 보니까 안타깝게도 안타까운가 이제 두 번째 문장에 현상학적인 의미가 더해졌다는 것은 하면서 보충 설명 되죠. 그지? 그럼 중요한 거네. 그럼 적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미래라는 게 시간적 차원의 개념도 있어요. 시간적 차원도 있는데 플러스 현상학적인 개념도 있었지. 요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지금 보충 설명해 주나 봐. 보자. 현상학적 의미가 더해졌다는 것은 행위자의 의식 세계가 투영되어 있는 어떤 시점에서의 삶의 상태다. 우리가 또 이제 교과적으로 이해할 만한 것만. 행위자 뭔지 알지? 그치? 의식 세계가 투영되어 있대. 아마 그 사람의 생각이 투영되어 있는 어떤 시점에서의 삶의 상태니까 그건 아마도 이제 어떤 시점에서 삶의 상태는 시간적 차원이고 우리가 현상학적 차원에서 특별히 뽑아낸 건 뭐냐면 행위자의 의식이 투영됐다는 거야. 오케이. 의식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생각이 투영됐다. 라고 하는 게 현상학적 차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 행위자의 생각이, 사상이, 의식이 투영되면은 그게 미래라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죠. 우린 이제부터 현상학을 이렇게 이해할 거야. 알겠지? 또 읽어볼게. 따라서 미래란, 미래에 대해서 또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데 아마 요 얘기 나오겠죠? 미래란 오지 않은 어떤 시간 또는 그때의 삶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래. 근데 여기 아마 이제 행위자 의식이라는 게 좀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시간 흐름에 따라 다가오는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 그치?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주체적 의지가 반영된 상태. 오케이. 이거 뭐야? 사회 구성원들의 주체적 의지죠. 주체적 의지가 투영, 반영된 상태다. 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겠네요. 미래라는 거는 사회 행위자, 구성원들의 주체적 의지로서의 생각,
의견, 이 투영된 것이 바로 미래다 라고 하네요. 여기.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주관적 차원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요게 객관적 차원이라면 이건 이제 우리가 주관적 차원의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올까? 이제 뭔가 좀 구체적인 썰을 푸나보네요. 이제 개념 설명 끝난 거지 뭐. 개념 설명하고 이제 구체적 설명 나오는 거야. 어떤 미래를 가져올까? 어떤 미래를 가져올까?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뭐 한 30년 뒤 뭐 이런 식의 시간이 나올 테고 이게 중요하겠지 이제. 요 얘기가 나올 것 같아. 이는 어떤 개념의 미래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미래는 채택에 따라 달라진다. 채택이 뭐야? 의지죠.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겠다. 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진다 라는 거야. 지금 비슷한 개념으로 묶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쌤이 유의미한 개념화가 나왔을 때 메모를 보충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논술 쓸 때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핵심 키워드를 많이 모아야 돼. 많이 모아서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메모를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지? 다 쓰지도 말고 이걸 기계적으로 파악할 것도 아니야. 다만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파악됐을 때, 강조됐을 때, 뒷받침 됐을 때 그때 이제 조금씩 메모를 보충해 나가면서 읽으면 돼. 알겠지? 다 읽고 나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또 보자. 뭐라고 보충이 되나? 미래는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근거로 미뤄봤을 때 주관적인 경험하면 요거겠지.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시간적 차원의 근거로 미뤄봤을 때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있음직한 미래와 우리가 채택할 가능성이 큰 거죠. 발생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은 있을 수 있는 미래, 주체자의 희망이 담긴 희망? 이거지. 이 담긴 바람직한 미래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오케이. 미래라는 게 그렇게 나누어지나 봐. 공상과학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인간 복제와 경제적인 부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 수명, 복제 인간에 대한 비윤리성과 같은 미래의 모습은 이게 미래죠. 미래의 구체화를 든 거야. 인류의 의지에 따라서 있음직한 미래뿐만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미래나 바람직한 미래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보니까 미래의 세 가지 분류. 지금 보니까 있음직한 미래. 가능성이 큰 거겠죠? 있음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바람직한 미래가 있는데 이 미래들은 모두 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다 라고 해서 글이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 제시문의 핵심은 뭐야? 이 제시문의 핵심은 미래라는 거는 이런 차원도 있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요거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 주체자, 행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 갖고 어떤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미래가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고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분류가 결정된다. 이건 결과적 차원이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제시문 핵심으로 뽑아서 정리를 하면 돼. 그럼 얘를 요약한다고 해봤을 때 핵상으로 한번 나눠본다면 핵에다 뭘 써야 돼? 그래서 핵상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제시문을 정리해서 원고지에 쓸 때 기껏 해봤자 핵상 두 파트로 나누는 거야. 핵상으로 왜 나눠? 출제자는 두 가식을 원하니까. 두 가식을 조금 더 좋게 깔끔하다고 평가를 해줄 거니까. 그럼 핵에다 뭘 써야 돼? 미래란 이거에 따라 결정된다. 이게 핵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체자의 여기 주관적인 생각, 주관적 선택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된다. 이게 핵심이겠죠? 그러면 핵심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깔끔하게 간략하게 서술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중요했던 부분들 위주로 물론 얘를 중심으로 상술 쓰면 돼. 그럼 안 쓴 게 뭐야? 시간적 차원도 있다는 거, 그치? 미래란 시간적 차원. 이게 아마 객관적 차원이겠죠? 객관적인 시간적 차원도 있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현상학적 차원, 즉 행위자의 생각, 주관적인 생각, 이 반영된 차원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미래란 있을 수도 있고 있음직, 그럼 있을 수, 그다음에 바람직성의 차원으로 갈라질 것이다. 정도가 우리가 상수를 쓰면 되겠죠? 선생님 이거 너무 많으면은 요 정도를 조금 이제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다 정도로 압축해주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조금 더 압축, 조금 더 압축 정도 해가지고 나름대로 상수리이지만 한 2문장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도록 써주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한 제시문을 원고지 요약해서 나타낼 때는 기껏 해봤자 한 100자 정도, 혹은 길어봤자 150자 정도 수준이 많아. 더 짧게 쓸 때도 있고. 그럼 요 정도 차원으로 우리가 압축하는 거니까 핵은 한 문장, 상술은 2문장 정도, 한두 문장 정도 차원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주면 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쌤이 지금 읽으면서 뭔 짓을 했는지 너네가 이제 잘 살펴봐야 돼. 내가 다 읽고 나서 썼어? 아니면 읽어 나가면서 쓰기 시작해서 다 읽었을 때 완성됐어? 후자죠? 너네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너네가 독해력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여도 읽어 나가면서 그때그때 강조된 것, 뒷받침된 것들을 중심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메모를 완성해 나가면서 읽을 수 있어. 이게 습관이 돼야 돼. 그래야지 너네가 시험장 가서 읽었을 때 2번, 3번 안 읽어도 돼요. 제대로 읽으면 한 번만 읽어도 돼. 그게 우리가 정성껏 해가지고 안정성도 높은 건데 속도도 제일 빨라요. 제일 좀 아쉬운 게 한 번에 설렁설렁 읽어가지고 2번, 3번 읽는 거야. 그 2번, 3번 읽으면은 그 정확성이 높아질까? 그게 보장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시도를 읽잖아? 두 번째 시도 쳐봐. 첫 번째 시도 읽으면서 이 부분에 주목을 했고 이 부분을 놓쳤어. 그지? 그럼 두 번째 읽을 때는 봐봐. 너네가 첫 번째 읽을 때 이게 만약에 3분 걸렸다고 쳐. 그럼 두 번째 읽을 때 몇 분 걸려서 읽을 거야? 3분? 4분? 아니겠지. 더 빨리 읽는다고. 우리가 실제 시험 상황에서 그렇게 마음이 너그럽지 않아요. 그럼 2번이나 읽는데 그러면은 더 급하게 읽느라고 이제 5분 정도 쓴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가 처음에 이해된 게 있고 이해가 안 된 게 있는데 두 번째 더 빨리 읽을 때는 뭐가 더 강하게 확인될까? 내가 이미 이해됐던 것들은 강하게 확인되고요. 내가 이해를 못했던, 놓쳤던 부분들이 전부 다 잡힐 가능성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힘들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힘들다고. 우리가 오히려 5분을 들여서 차라리 천천히 따져가면서 천천히 확인해 가면서 객관적으로 이게 지금 2번 나왔구나, 3번 나왔구나. 숫자는 셀 필요 없지만 몇 번씩이나 반복됐구나. 그럼 이 개념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한 번에 천천히 분석하면서 읽으면은 너네가 이 동일한 5분을 썼는데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요. 훨씬 더 자신감이 있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독해를 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천천히 따져보면서 읽되 메모를 완성해 나가면서 읽는다. 이 원칙을 가지고 잘 연습을 해보시길 바래요. 쌤은 또 이제 다른 독해 제시문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제시문들을 갖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